엄마, 이제 내려놓으세요. 아들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고 평생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순자.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약국을 40년간 운영해 오며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약사 면허를 따고 처음 이 자리에 약국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이 동네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나둘 집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저도 함께 나이를 먹어갔죠. 할머니, 감기약 주세요. 또 혈압이 약 떨어져 가나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을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아픈 곳을 보듬어준 가족 같은 존재들이죠. 혈압약 하나 건네주면서도 요즘 어떠세요? 안부를 묻고 감기약 포장하며 따뜻하게 입으세요. 당부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다닙니다. 3년 전 설인이라는 처녀와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어 따로 살다가 올 초부터는 아예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는 준호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죠. 며느리 설인이는 29살의 깔끔한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워낙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집안일도 돕고 가끔 약국 청소도 해주니 고마웠어요. 어머니, 약국 일이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저녁 설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야. 익숙한 일인데 뭘. 그리고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도 나이가 혹시 약국 명의를 준호 오빠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아직 제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직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넘어갔는데 며칠 후부터 설인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 더 자주 나와서 이것저것 훑어보고 요즘 매출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도 자주 하더군요. 설인아,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아, 그냥 가족이니까 궁금해서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가족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설인이가 다시 명예 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어머니, 약국을 준호 오빠 명의로 하면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 젊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해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젊은 사업자가 더 받기 쉽고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혜택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런 정보까지 알아본다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하지만 급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하지만 설인이는 생각보다 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세무서에서도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준호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결정하세요. 라며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답게 이런 복잡한 일보다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아들 것이 될 테고 며느리 말대로 세금이나 다른 혜택이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럼 서류 준비해 볼게요. 어머니는 도장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설인이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서린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이게 뭔 서류가 이렇게 많아? 명예 이전하려면 서류가 복잡해요. 걱정 마세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서린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준호는 이런 중요한 일에 직접 나서지 않고 아내에게만 맡겨둘까? 잠깐, 내가 좀 자세히 봐야겠어. 어머니, 서린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린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명예 이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열고 서류들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마침 단골 고객인 김 할아버지가 혈압약을 사러 오셨더군요. 할머니, 웬 어려운 서류를 보고 있어요? 아, 이게 며느리가 약국을 아들 명의로 바꾸자고 해서요.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서류를 훑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상하네요. 명예 이전에 이런 서류는 필요 없는데 그래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작은 글씨로 담보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매매 계약서 아닌가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보 설정, 매매. 그럼 이게 단순한 명예 이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날 오후 서린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도장은 찍으셨어요? 서린아, 이 서류들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서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명예 이전 서류예요. 그럼 여기 적힌 담보 설정은 뭐야?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필요한. 말끝을 흐리는 서린이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난 아직 결정을 안 했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왜 이러세요? 준호 오빠를 안 믿으세요? 아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서류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서린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전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지 마, 서린아. 나도 가족을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서린이가 속상해해요. 명예 이전 왜 안 해주세요? 준호야, 너는 이 서류들 제대로 봤니? 아니요, 서린이가 알아서 하고 있어서. 내 이름으로 바뀌는 중요한 일인데 왜 확인 안 해? 준호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서린이를 믿으면 안 돼요? 얘가 우리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조차 이렇게 무관심할 줄이야.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린이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뭘 이런다는 거야? 저희가 이사 온 이유도 어머니 모시려고 온 건데 이렇게 의심만 하시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를 모시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혼자 약국에 앉아 있는데 옆집 김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 서류 일로 고민이 많으시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직 판사님이 계세요. 노인회 회장을 하시는 박 선생님인데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판사님이요. 네. 법률 상담도 해주시고 사람됨도 좋으신 분이에요. 내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에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서류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이거 정말로 위험한 서류네요. 어떻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명예 이전이 아니라 담보대출과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서류예요. 만약 여기 도장을 찍으시면 약국이 며느리 명의로 대출 담보로 잡히고 동시에 매매 계약도 체결되는 거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약국을 팔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요. 왜 이런 짓을? 박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이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 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절대로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정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니 서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서류 결정 안 하셨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린이의 목소리에 조급함과 함께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린아, 너 혹시 빚이 있니? 서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대답해봐. 빚이 있어서 약국을 팔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확신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고. 나는 이 서류에 절대 도장 안 찍어. 서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3장. 서린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건 분명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박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협박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계획이 틀어지니까 조급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박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늙었다고 해서 당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겉으로는 며느리 말에 넘어가는 척 하세요. 그러면서 뒤로는 조용히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흥미로웠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제가 이런 작전을 세운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먼저 며느리의 정확한 배경을 조사해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고민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여전히 고민하는 할머니 역할을, 하지만 뒤로는 박 선생님과 계속 연락하며 대책을 세웠어요. 어머니, 아직도 결정 못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나이 들면 결정이 느려져. 이해해줘. 서린이는 답답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박 선생님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분 신상을 조사해봤는데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상태예요. 얼마나요? 대략 2억 원 정도. 그것도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이 대부분이에요. 2억 원이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투자 실패라고 하네요. 주식, 코인, 부동산,
여러 가지에 손댔다가 다 잃었대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약국을 팔려고 했는지. 그럼 우리 준호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들분도 일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모를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빔 할아버지가 들어온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며느리가 약국 시세를 알아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시세를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금매로 내놓으려고 한다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가 10억 원 정도 되는 약국을 금매로 내놓으면 7억에서 8억 정도에 팔릴 텐데. 그렇게 되면 며느리는 빚을 갚고도 몇 척이 남는 거죠. 그날 저녁 박 선생님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약국에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둬야 해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처분 금지 신청을 해두세요. 그게 뭐예요?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면 임시로 부동산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위조, 서류로 팔려고 시도해도 막을 수 있죠. 다음날 몰래 공증사무소에 가서 처분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소유주라서 별 문제 없이 처리됐어요. 하지만 서린이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준호 오빠도 기다리고 있고, 준호가 뭐라고 그러던 빨리 정리하자고 해요. 어머니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거짓말인 게 뻔했지만 아들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준호가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해.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네요. 다른 방법이 뭐야? 서린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혹시 치매나 그런 게 오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고.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 선생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떤 방법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정신건강 진단을 받으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의사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는 거죠. 다음 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담당 의사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는 소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제 통장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가?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이 들어있는 그거 내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이 돈으로 빚부터 정리하면 서린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어머니, 가족인데 뭘 그렇게 독박 쓰려고 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린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 준호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 돈이에요? 그럼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준호와 서린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제 마지막 보루마저 위험해졌다는 것을. 내 애장. 통장을 발견당한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린이와 준호가 제 방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3억 원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엄마 돈인데. 오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사채업체에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잖아.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약국부터 처리하고 그 돈도 나중에 생각해보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약국뿐만 아니라 평생 모은 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통장 일로 놀라셨죠? 죄송해요. 괜찮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준호 오빠 통장으로 옮겨놓는 게 어떨까요? 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니 나이에는 은행 업무가 복잡하잖아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었지만 서린이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약국명의 이전도 빨리 끝내고요. 이왕이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서린아,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물론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나중을 생각해서요. 그날 오후 각 선생님께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이제 통장까지 노리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무슨 결과요? 며느리의 과거 행적이요. 아주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박 선생님이 건넨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린이의 이전 결혼 기록, 그리고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 분할 소송 기록이 있었어요. 이미 한 번 결혼해서 똑같은 수법을 쓴 적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 남편도 나이 많은 자산가였는데 결혼 후 바로 재산을 노렸죠. 다행히 전 남편이 미리 눈치채서 이혼했지만요. 그럼 우리 준호도 속고 있는 건가요? 아들분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며느리에겐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서린이의 사채업체 빚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독촉이 심해져서 집까지 찾아온 상황이래요. 그래서 더욱 급하게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집도 위험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날 저녁 서린이가 다시 공세를 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에 같이 가요. 왜? 통장 정리하고 약국 서류도 마저 끝내고요. 아직 결정 못했다고 했잖아. 서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준호 오빠도 답답해해요. 그럼 준호가 직접 말해. 오빠는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워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우시다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아. 내일 가보자. 서린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박 선생님과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넘어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을 파놓은 거죠.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서린이는 미리 준비해온 위임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보니 통장 관리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모든 권한을 며느리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어머니, 복잡하게 나눠서 할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은행 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 이런 포괄적인 위임장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서린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서 박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위임장 쓰라고 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핑계대고 집에 가세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린아.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다음에 하자. 어머니,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아파.
집에 가자. 서린이는 화를 참으며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서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니까 무슨 계획? 그냥 이사 같은 것들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더니 제게 직접 말하더군요. 엄마, 서린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왜? 엄마가 자꾸 미루시니까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요. 준호야, 너는 정말 모르니 서린이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준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실은 서린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어려워?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많지는 않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5천만 원이라니. 그래서 약국을 팔려고 하는 거야? 팔려는 게 아니라 잠시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리려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되고요. 순진한 아들은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담보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서린이가 모든 걸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정말로 엄마보다 서린이가 더 중요해?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답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끝낸 거였어요. 그날 밤 서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꼭 끝내야 해요. 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서린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안 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어머니, 나이에 기억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알겠어. 내일 하자. 첫 장. 그날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서린이는 아침부터 들떠 보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머니, 오늘은 꼭 끝내주세요. 알았어. 하지만 저는 전날 밤 박 선생님과 최종 작전을 논의해 둔 상태였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올 텐데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세요. 어떤 증거요? 며느리의 사기 전과와 이전 결혼 기록, 그리고 현재 빚 상황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박 선생님이 건넨 서류 뭉치는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서린이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었죠. 오전 10시, 서린이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서류를 보니 어제보다 더 교묘해졌더군요. 약국 매매 계약서와 통장 위임장이 한 세트로 묶여 있었어요. 서린아,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뭐요? 너 이전에 결혼한 적 있지? 서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준호 오빠하고. 중요해. 내가 전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알거든. 서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어디서? 그때 박 선생님이 미리 약속한 대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서린이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지금 바쁜데. 박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린 씨, 김서린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이전에 박진우 씨와 결혼하셨었죠? 서린이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그때도 남편 재산을 노리다가 들켜서 이혼당하셨죠? 그건 오해였어요. 박 선생님이 차근차근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체 빚이 현재 2억 3천만 원.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이자만 밀린 금액이고요. 지난달부터 독촉이 심해져서 집까지 찾아왔다고 되어 있네요. 서린이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누구세요? 박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변호사입니다. 준호가 서린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설인아, 무슨 일이야? 서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세요. 엄마, 왜 갑자기 변호사까지? 저는 박 선생님이 준비해준 서류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야, 이것부터 봐. 준호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설인아, 이게 뭐야? 오빠, 그건 이전 결혼이 뭐고 사채업체가 뭐야? 서린이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오빠,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준호는 계속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더니 완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설인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나한테는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 순간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서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약국을 팔려고 했던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알겠니? 내 아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준호가 서린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서린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위조 위임장으로 돈을 빼내려고 시도한 기록도 있네요. 뭐, 준호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설인아, 너 정말로 엄마 돈까지 훔치려고 했어. 오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하지만 서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때 서린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아요. 다 들통났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혼하시겠어요? 그럼 전 갈 곳이 없어요. 사채업체에서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협박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도 연대보증인이에요. 제가 죽으면 오빠가 갚아야 해요.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대보증인, 나는 그런 거 해준 적 없는데? 서린이가 씩 웃었습니다. 오빠가 잠들어 있을 때 도장 찍어놨어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준호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 재산이라도 써서 빚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서린이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어차피 다 우리 것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뭐요? 나는 이미 모든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놨어. 그리고 내 사기 행각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고. 서린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즉, 당신이 아무리 위조 서류를 만들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당한 상태고요.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직도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던 거예요. 6장.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눈을 굴리며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서리는 그런 준호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빚 때문에 무너지는 게 싫어서 약국을 지켜내려고 한 거예요. 눈물로 번진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 말의 순간 나조차도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박 선생이 이연하게 걸어 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낯선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었다. 거칠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린 씨, 빚은 언제 갚을 거요? 이번에도 남편 모르게. 그 시어머니 약국 노리면 되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서가 펼쳐졌다. 전 남편의 진술이었다. 그 여자는 제 재산도 비슷하게 빼앗아갔습니다. 거짓말과 눈물은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무너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마 이게 다 사실이야? 서린 너 설마. 서리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꾸며낸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나를 밀쳐내며 손톱을 세웠다. 나는 뒤로 넘어지며 비틀거렸고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서린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입술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숨이 막히는 긴장 속에서 나는 직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다. 피고석에 앉은 서리는 변호사 옆에서 의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나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외쳤다. 이분은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고 판단력도 떨어져요. 이 모든 건 환상과 오해일 뿐입니다. 결국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꾸며낸 이야기예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는 치욕과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러나 박 선생이 차분히 손을 들어 증거를 제시했고 판사는 냉정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를 가리키며 외쳤다. 이제는 놓아드려야 해요. 재산에 집착하지 말고 편히 사시게 해드려야죠. 저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엄마,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한마디에 법정이 숨을 죽였다. 방청객들도 판사도 나조차도 멈춘 듯 굳어졌다. 그 말은 바로 한 장에서 내가 들었던 그 차가운 대사였다. 순간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준호는 이어서 말했다.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국도, 집도, 우리 가족도. 더는 엄마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오해였던 것이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가장 깊게 찔렀지만 이제야 그 진심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법정 한가운데서 서린을 향해 외쳤다. 이제 그만해. 내가 사랑을 빙자해. 우리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두 다 드러났다. 서린의 얼굴이 무너졌다. 눈물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모든 증거와 진실이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여전히 뇌리를 흔들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절대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법정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리는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녀의 과거 전과와 사기 행각을 모두 인정했고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나를 노려봤다. 시간이 흘러 준호와 나는 함께 교도소 면회를 갔다. 서리는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내 앞에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무너지는 게 무서웠을 뿐이에요.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가 그걸 몰랐기에 여기 있는 거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그는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약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동네 사람들은 내게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선물 하나로 진짜 가족 같은 사랑을 건네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재산은 지킬 수 있는 물건일 뿐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끝내 내가 지켜야 할 건 약국, 돈도 아닌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오늘도 약국 불을 켜며 속삭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